어머님,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요? 치매 생기면 불도 못 끄고 그런다던데 걱정이에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뭔가로 막아놓은 것 같았고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창문으로 뛰세요! 지금 당장요! 새벽 2시 내 방 문 앞에 기름과 천조각, 라이터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화입니다. 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나를 태워 죽이려고 했다니요. 엄마 때문에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시다니. 너는 내 엄마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니?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나는 분명 며느리에게 밉보일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복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 벌써 76해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도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명우의 집 1층 작은 방 하나에 얹혀 살며 손주들 등하교를 챙기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며 반찬이며 정성껏 만들어 놓으면 며느리 지은이는 언제나 무언가 부족하다는 표정입니다. 짜다, 싱겁다, 이상한 냄새 난다. 이런 말들을 툭툭 내뱉으며 냉장고 문을 쾅 닫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진짜로 며느리에게 밉보일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나 곰곰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갈까 싶을 정도로 굳은 일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손주들 도시락 싸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장보기까지 손이 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근검절약하며 살림살이 하나하나 아껴가며 이 집 살림을 돕고 있는데 왜 지은이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기만 하는 걸까요? 아들 명우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고 싶지만 늘 바쁘다며 중립을 지키려고만 하니까요. 엄마,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요라는 말만 반복하며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는 자존심이 세긴 하지만 약한 사람에게 강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저 체념에 가까운 인내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며 할머니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손주들 앞에서도 점점 내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은 짜니까 적게 먹어라든지 할머니가 만든 거 말고 엄마가 사온 거 먹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런 말을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은이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가스 조심하셔야 해요. 깜빡하고 불 켜놓고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동안 가스불을 켜놓고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가스밸브를 확인하는 성격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마치 내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큰일 나요. 실수로라도 불 안 끄고 자면 집 전체가 위험해져요. 요즘 뉴스 보니까 노인분들 실수로 화재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기보다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언제든지 이 집에 화를 낼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유독 가스와 불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몇 번씩 일어나서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전기 코드는 뽑았나 싶어서 또 확인하고요. 지은이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매번 확인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뒤 지은이가 또다시 이상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요? 가스 새는 것 같은데요. 나는 깜짝 놀라서 방 곳곳을 냄새 맡아봤지만 아무런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내 방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가스밸브 제대로 잠그셨어요? 요즘 자꾸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나는 당황해서 부엌으로 뛰어가 가스밸브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배관이 낡아서 그런가 봐요. 나중에 가스 검사 받아야겠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정말로 가스불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스가 새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깜빡하고 가스밸브를 제대로 안 잠근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지은이만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하고 아들 명우나 손주들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역시 아무런 냄새를 맡을 수 없었고요. 하지만 지은이는 계속해서 가스와 불에 대한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어머님, 치매 생기면 불도 못 끄고 그런다던데 걱정이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나중에 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조심해야죠. 이런 말들을 매일같이 들으니 나 자신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늙어서 정신이 없어진 건 아닐까? 정말로 내가 위험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게 되었고 밤잠도 설치며 가스밸브만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지은이의 차가운 시선과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나를 이 집에서 몰아내기 위해 트집을 잡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불쑥 들어온 말, 그날 이후 나는 가스불이 무서웠습니다. 지은이가 가스 냄새 난다고 한 그날 밤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스밸브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새벽 2시, 3시에도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잠겨 있는데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스가 새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지은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또다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가스 냄새가 더 심했어요.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가스 점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당황해서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어머님은 후각이 둔해지셔서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는 마치 내가 감각도 둔해진 늙은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로 내가 냄새를 못 맡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가 손주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니까 너희들이 할머니 방 근처에서 놀면 안 돼. 혹시 가스 새서 위험할 수 있어. 아이들은 순진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내 방 근처에 오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손주들마저 나를 위험한 존재로 보게 만드는 지은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정말로 내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요리할 때도 불 켜놓고 자리를 뜨는 일은 절대 없었고 가스레인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밸브까지 잠갔습니다. 그런데도 지은이는 계속해서 가스와 불에 대한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뉴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가스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치매 초기 증상 중에 불 끄는 걸 깜빡하는 게 있다던데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조심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매일같이 들으니 나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집의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옥상 쪽에 있는 관리실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준서라고 하더군요. 27세의 대학생으로 방학 때마다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올라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8층에 사시는 분이시죠? 준서는 나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군요. 네, 방학 때마다 와서 건물 관리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관리소 아저씨가 혼자 하시기엔 일이 많아서요. 준서는 옥상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이 고장나면 주민분들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야간에는 더욱 중요하고요. 나는 준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는데 이 청년은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집에서 불편한 일은 없으세요? 요즘 독거노인분들 안전사고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준서의 말에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은이가 자꾸 가스 냄새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다만 며느리가 자꾸 가스 냄새 난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요. 가스 냄새요? 그럼 저희가 한번 점검해 드릴까요?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준서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실수하는 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실수를 하신다고요? 그럴 리 없을 텐데요. 제가 봐도 할머니는 정정하시고 정신도 또렷하신데요. 준서의 말에 나는 괜히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청년은 나를 믿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혹시 나중에 정말로 가스 점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씩 옥상에 올라가서 준서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항상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존댓말로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지은이의 차가운 시선과 가스에 대한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준서가 해준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주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의심과 감시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날 새벽 방 안에서 나는 확실히 불이 붙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또다시 가스 냄새 난다고 중얼거리며 내 방 앞을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들려고 눈을 감았는데 새벽 2시경에 또다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 방문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무언가를 바닥에 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톡톡하고 무언가 떨어뜨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르르 하고 뭔가 흘리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치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이터 켜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틈 아래로 이상한 불빛이 스르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도 전등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지? 문 쪽으로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문틈 아래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불이 난 거구나 싶어서 황급히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뭔가로 막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당황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문이 안 열려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문을 두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야겠다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휴대폰은 충전기에 꽂힌 채 협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집으려고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서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이야.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연기 때문에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하겠다 싶어서 창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연기가 더 짙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창문으로 뛰세요. 지금 당장요. 나는 깜짝 놀라서 창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로 앞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준서예요. 관리실에서 일하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준서야, 문이 안 열려. 연기가 들어와. 알겠어요. 창문으로 나오세요. 준서가 창문 쪽으로 달려와서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리부터 먼저 내밀어 주세요. 1층이라서 창문에서 땅까지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혼자서는 뛰어내리기가 무서웠습니다. 준서야,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붙잡고 있을게요. 천천히 나오세요.
준서가 내 허리를 받쳐주며 조심스럽게 창문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발만 땅에 디디시면 돼요. 드디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나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서가 나를 부축해주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고마워, 준서야.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 지금 바로 소방서에 신고할게요. 준서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 있었던 거야? 할머니, 사실은 준서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먼저 신고부터 할게요. 준서는 즉시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화재 신고입니다. 1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잠시 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소방관들이 뛰어왔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서 금세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방문 앞쪽은 까맣게 탔고 복도 벽지도 일부가 그을렸습니다. 소방관이 조사해 보니 문 앞에 기름이 뿌려져 있었고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화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왜 내 방에 불을 낸 거지? 그때 아들 명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괜찮다. 이 청년이 구해줘서. 나는 준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우는 준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왜 나오지 않는 걸까요? 명우에게 물어보니 지은이는 친정에 가서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 갔는데? 어제 저녁에 갔어요. 며칠 있다가 온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럼 내 방 앞에서 소리를 내며 돌아다닌 건 누구일까요? 분명히 지은이 목소리 같았는데요. 소방관과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뚜렷한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나를 구해준 게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준서야, 그런데 너는 정말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 있었던 거야? 준서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어제부터 이상한 걸 봤어요. 할머니 며느님이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라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준서의 표정이 뭔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아들 집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내 방은 연기 냄새와 그을음 때문에 당분간 쓸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하려던 말이 계속 궁금했습니다. 지은이가 수상한 행동을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정말로 지은이가 나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닐까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 정리했는데 그게 다 찍혔더라고요. 할머니. 화재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내 방은 아직도 그을음 냄새가 가시지 않아서 거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친정에 있다며 연락도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들 명우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준서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서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나는 준서를 따라 아파트 뒤편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어제도 봤어요.
뭘 봤다는 거야? 할머니 며느님이 가습을 켜두고 창문 막는 거요. 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하면서 며칠 전 영상들을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게 찍혀 있었어요. 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말해줘. 준서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지은이가 새벽 1시경에 내 방 앞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름통과 천 조각들, 그리고 라이터까지. 이건 그저께 새벽 영상이에요. 나는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지은이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준서가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이가 내 방문 앞에 뭔가를 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밖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못 나오도록 한 거죠. 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나를 태워 죽이려고 했다니요. 할머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며느님이 그 전날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뭐라고? 일주일 전에도, 그 전주에도요.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이가 나를 죽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해왔다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살인 시도거든요. 하지만 나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은이는 내 며느리이고 손주들의 엄마인데요. 준서야, 그런데 이 영상이 정말 증거가 될까? 당연하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아요. 더구나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한 게 다 찍혀 있으니까요. 준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더 있다는 거야? 며느님이 할머니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놨어요. 보험? 네, 화재보험이요. 그것도 여러 회사에 중복으로요. 내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지은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관리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보험 관련 서류들을 자주 봐요. 그런데 할머니 이름으로 된 보험 서류가 너무 많아서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모두 며느님이 가입해 놓은 거더라고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지은이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준서야,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구나. 네, 할머니.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 며느님이 친정에 갔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런데 어제 새벽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혔어요. 뭐라고? 할머니 방 앞을 서성거리는 모습이요. 나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은이가 친정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몰래 와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위험해요. 이대로 놔두면 또 시도할 거예요. 준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하자. 네, 할머니. 그런데 아드님한테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우는 지은이 편만 들 거야. 그동안도 계속 그랬거든. 준서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끼리 먼저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조사하게 해요. 아드님은 그때 알게 되시겠죠. 우리는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 뒤 경찰이 와서 준서가 보여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도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사건이네요. 즉시 용의자를 체포해야겠습니다. 그때 마침 명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경찰차를 보고 깜짝 놀라며 뛰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명우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오해일 거예요. 하지만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보고 나서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증거가 명확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부인을 긴급 체포해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친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무서운 진실을요. 엄마, 왜 자꾸 며느리 험담하세요?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착각이겠죠. 지은이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마침내 안전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우가 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명우였지만 며칠 지나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감옥에 가면 애들은 누가 키워요? 그리고 정말 지은이가 그럴 의도였을까요? 명우는 지은이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그냥 청소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명우야, 내가 직접 영상을 봤잖니. 기름이랑 천 조각으로 청소를 한다고? 그리고 라이터는 왜 가지고 있었는데? 명우는 어떻게든 변명을 지어냈습니다. 지은이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기름때 제거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라이터는 향초 켜려고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것도 설명해봐. 그건 엄마 안전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명우는 끝까지 지은이를 감쌌습니다. 엄마, 지은이 없으면 이 집 어떻게 해요? 애들 학교는 누가 챙기고 살림은 누가 해요? 엄마가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명우의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이 집에서 짐덩이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들에게는 며느리가 더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명우야, 그럼 너는 내 엄마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명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도 지은이 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 지은이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할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며느님을 석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만으로는 살인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더구나 실제로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할머님도 다치지 않으셨으니까요.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나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재물 손괴 및 방화 미수로는 기소될 예정이지만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 부분도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나는 법이 이렇게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는 정말로 풀려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어요. 지은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지은이가 돌아오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하게 살 수 있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죽을 뻔한 일을 겪었는데도 아들은 가족의 화목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습니다. 살아남은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은 일을 고발한 것 때문에 이 집안이 시끄러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우는 계속해서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때문에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시다니. 나는 무고하다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명우야, 내가 직접 본 영상은 뭐였어? 그것도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은이도 이제 반성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들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며느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마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왜 엄마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어?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내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나를 문제를 일으키는 늙은이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준서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나는 준서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청년뿐인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준서의 따뜻한 말에 나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 청년 덕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은이가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전보다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지은이는 겉으로는 예전처럼 행동했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방해물을 보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명우는 여전히 지은이 편만 들었고 손주들도 점점 나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준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나는 준서를 보자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서야,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족들이 모두 나를 원망하고 있어. 준서가 내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용감하게 진실을 밝혀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며느리는 멀쩡히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나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어. 준서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조사해 본 게 더 있어요. 뭘 더 조사했다는 거야? 며느님이 할머니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에 가입된 거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데? 총 5개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모두 합치면 보험금이 3억 원이 넘더라고요. 내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3억 원이라니 지은이가 그 돈을 위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준서야, 그럼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야? 보험 가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며느님이 할머니를 위해서 가입했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나는 다시 절망스러워졌습니다. 그럼 결국 지은이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준서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의 생활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늦게 내 방 앞을 서성거리거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내가 먹던 약이 없어지거나 음식 맛이 이상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내 음식에 뭔가를 탔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명우에게 이야기해봐도 엄마가 예민해지신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 어느 날 준서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며느님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뭘 했다는 거야? 새벽에 할머니 방 문고리에 뭔가를 발라놓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서 내 방 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문고리에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모르고 만지면 피부에 염증이 생길 거예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은이가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서야, 이것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혔니? 네, 다 찍혔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하지만 나는 주저했습니다. 또다시 신고를 해봐야 지은이는 금세 풀려날 것이고 가족들은 더욱 나를 원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이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며느님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준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은이는 나를 없애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는 없다고. 내가 여기 있는 한지은이의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나는 언젠가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장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는데 신청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 입주 가능한 곳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들어가실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나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명우에게 이사 간다고 말했을 때 그는 의외로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까지 보였습니다. 엄마가 혼자 살면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명우의 말에 나는 씁쓸했지만 더 이상 상관없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준서가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새로운 곳에서는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준서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할머니, 새 집 주소 알려주세요. 가끔 안부 확인하러 갈게요. 준서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사하기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공증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남겨줄 생각으로 모아둔 돈과 재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명우는 이미 나를 버렸으니 나도 더 이상 그에게 기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작은 집 몇 개만 챙겨서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는 끝까지 가짜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지만 나는 그 연기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곳이지만 여기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 집에서 생활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서 나는 진정한 평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의심하거나 눈치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준서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확인하러 와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편해 보이세요. 그래, 여기서는 정말 마음이 놓여.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준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문제가 생겼어요. 뭔 일이야? 며느님이 할머니를 계속 찾고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찾는다고? 네, 동네 사람들한테 할머니 행방을 묻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또 다른 보험회사에 할머니 명의로 가입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내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서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제가 직접 며느님과 이야기하겠어요. 며칠 뒤 준서는 지은이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며느님,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에 관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지은이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준서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자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조용한 공원 벤치였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무죄한 표정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거죠? 어머님은 잘 지내세요? 준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할머니를 그만 찾으세요. 뭔 소리예요? 저는 할머니를 찾지 않는데요. 지은이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준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화면에는 지은이가 동네 사람들에게 내 행방을 묻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연히 찍힌 건가요?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준서가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지은이가 내 방 앞에서 기름과 천조각, 라이터를 준비하는 그날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뭘로 설명하실 건가요? 지은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청소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청소요? 준서가 비웃었습니다. 새벽 2시에 라이터 들고 청소를 하시나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다음 화면에는 지은이가 내 방 문고리에 독성 물질을 바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청소인가요? 지은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서가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 서류들, 총 5개 회사, 보험금 합계 3억 원, 그리고 최근 추가 가입 시도 기록,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준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그날 찍힌 영상 온라인에 올릴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요. 지은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요? 첫째, 할머니를 다시는 찾지 마세요. 둘째,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모든 보험을 해지하세요. 셋째,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정말 영상을 올리지 않을 거죠?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을 지키시면 올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시 할머니를 괴롭히거나 해치려고 한다면 그때는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방송국에도 제보할 거고요. 지은이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며칠 뒤 지은이는 정말로 내가 가입되어 있던 모든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통해 사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영상이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준서가 내게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님이 모든 조건을 다 지켰어요. 보험도 해지했고 더 이상 할머니를 찾지도 않고 있어요. 고마워, 준서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불안해했을 거야.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하실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며느님이 다시 나타나면 바로 연락하세요. 나는 마침내 지은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준서라는 든든한 보호자가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이가 내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험회사에도 정식으로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 창문을 열 때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지은이와의 마지막 대결이 끝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상쾌한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이 작은 일상조차 두려웠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서는 약속대로 꾸준히 안부를 확인하러 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 오랜만에 마음 편히 살고 있어. 며느님 소식은 없으시죠? 응, 조용해. 더 이상 나를 찾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 준서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아드님과는 연락하고 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우는 한 번도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 아마 지은이 편만 들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정말로 명우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실망시킨 것들을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에 나가서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가벼운 운동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마을 노인정에서 활동하신다고 들었어요. 응,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래. 그동안 가족한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끼고 있어. 준서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은이가 다른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정식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서가 급하게 찾아와서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큰 뉴스가 있어요. 며느님이 드디어 제대로 처벌받게 됐어요. 정말? 네, 다른 피해자가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며느님이 시어머니를 상대로 보험 사기를 시도한 게 할머니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다른 할머니도 나처럼 당한 거야? 네, 그런데 그분은 운이 나빴어요. 실제로 화재가 나서 크게 다치셨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다가 지은이의 범행을 알게 된 거예요. 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내가 겪었던 공포를 실제로 당한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셨어?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화상을 많이 입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리고 며느님은 이번에는 정말로 감옥에 가게 될 것 같아요.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그리고 상해 혐의까지 추가됐거든요.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처벌받는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겼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준서야, 그 할머니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할머니 마음씨가 정말 따뜻하시네요. 본인도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다른 분을 걱정하시다니. 나도 같은 일을 겪었으니까 그분 마음을 알 것 같아.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절망스러웠을지. 며칠 뒤 나는 준서와 함께 그 할머니를 병원에 문병 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나보다 훨씬 고령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일을 겪고도 저를 찾아와 주시다니.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 나쁜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을 거예요. 우리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겪은 끔찍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서야, 나는 정말 행운이었어. 왜요? 내가 있어서 살 수 있었거든. 만약 내가 없었다면 나도 그 할머니처럼 되었을 거야. 준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용감하셨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자유롭게 사실 수 있게 되셨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나는 살아남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창문조차 두려웠는데 이제는 희망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준서라는 천사 같은 청년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나를 버렸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의 선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징역 7년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응,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 그 후 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소소한 봉사활동도 하고 문화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준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계속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자주 찾아와 주었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결혼하게 되면 할머니께서 주례를 서주시겠어요? 정말? 당연하죠. 저에게는 할머니가 가장 소중한 가족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날 분명히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살게 한 건 창문을 두드린 그 목소리와
내 인생을 다시 쓸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76세 나이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복희 할머니는 결국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며 정의가 실현되었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